개국화를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개화 과정, 개국 과정, 그리고 중국이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조선,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고 이제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개국하게 되었을 때 그때 상황부터 살펴볼 거예요. 보면은 자, 일본의 개국과 메이지 유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래 이제 일본이 에도 막부라고 하는 막부 시대 때 쇄국 정책을 취해왔어요. 쇄국 정책은 우리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처럼 나라를 걸어 잠그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이제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무력으로 시위를 했어. 이 항구를 열어라 라고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니까 이 일본이 미국의 무력 시위를 견디지 못하고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일 화친 조약. 자, 그리고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후에 이어서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게 4년 뒤에 미일 화친 조약은 1854년에, 미일 수호통상 조약은 1858년에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조약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일본이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 조약들에는 최혜국 대우 그리고 협정 관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치해법권,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은 미국과 이런 조약을 맺고 난 후 유럽 국가들과도 비슷한 조약들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일본도 강제적으로 이 항구를 개방을 하고 외부의 문물들,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국과 불평등 조약 자료 1번 보면은, 자, 1번에 1번 미일 화친 조약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시모다 그리고 하코다테라고 하는 두 항구를 개항을 한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제3조에는 뭐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제4조에는 수출입하는 모든 상품은 결책 규정대로 관세를 낸다. 이게 뭐 협정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본에게 죄를 지은 미국인은 미국 영사재판소에서 조사를 해서 미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거는 영사재판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이제 미국과 이런 조약을 맺고 서양과 이런 조약들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이런 경제적, 사회적으로 침투를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조선이 한참 뒤에 겪게 되는 거야. 20년, 30년 뒤에 조선이 이런 똑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조선한테 똑같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권들을 막 빼앗고, 그리고 뭐 조선한테 항구를 개항하라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일본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열게 돼요. 세국 정책을 하다가. 자, 그때 당시 일본의 정부의 상태는 어땠냐? 자, 개국을 하고 나서 이 에도 막부가 굉장히 굴욕적으로 대외 정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미국의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대외 정책에 반발한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에도 막부의 이런 막부 체제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개항을 하면은 외국 상품들이 계속 들어오죠. 특히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 생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외국 상품들이 계속해서 수입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값싸고 질 좋은. 그래서 국내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 정부도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니까 이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외세 배격 운동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양이 운동이라고 그래요. 양이 운동. 근데 이러한 양이 운동에 더 나아가서 이 막부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천황을 옹립하려는 존왕까지 붙게 되면서 존왕양이 운동으로 계승이 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일본사 이 막부에 대해서 막부의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박순미 쌤이랑 배웠죠. 그치? 그래서 이 막부라는 거는 천황이 중심이 아니라 당시 쇼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막부를 몰아내고 천황을 다시 옹립해야 된다. 천황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황을 다시 세우고 외세를 배격하자. 두 개가 합쳐진 존왕양이 운동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왕양이 운동을 이끌었던 지역이 바로 사스마번 그리고 조슈번이 있어요.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주도를 하면서 막부를 폐지하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왕정복고라 그래요. 왕정복고.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가 바로 메이지 정부예요. 메이지 정부. 이거 이후에 세워진 정부가 메이지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메이지 정부는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냐면, 자, 메이지 정부는 부국 강병을 목표로 적극적인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문명개화 정책을 추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래 존왕양이 운동이라고 하면은 양이가 외세를 배격하는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 메이지 정부는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하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이 부국강병이라는 목표가 명확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국강병이 뭐야?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병사, 이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려면 서양 문물을 수용을 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해서 그거를 자신들에게 녹여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이르러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정부 때 실시했던 이제 유신이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에도 막부가 에도에 있었기 때문에, 막부를 에도에 뒀기 때문에 에도 막부죠. 그 에도를 도쿄로 개명을 하고요.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 시기가 막번 체제라고 했죠. 막번 체제 여러분들 배웠죠? 이 명칭 들어봤죠? 이거 안 배웠어요? 막번 체제? 못 들어봤나? 들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못 들어본 거예요? 이 막번 체제가 뭐냐면, 자, 중앙은 막부라는 세력이 다스리고 지방은 이 다이묘라는 사람들이 통치하던 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이 번들이 다스리고 중앙은 막부가 다스린다 해서 앞글자를 따서 막번 정치라고 해요. 막번 정치. 그러니까 지방에는 번이라고 하는 이 지방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메이지 정부 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이러한 번들을 다 통폐합을 합니다. 없애요. 이 지방 세력을 없애고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액을 패번치현이라고 합니다. 패번치현.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에도마프 때는 중앙에는 에도마프가 있고 지방에는 다이묘가 통치하던 번들이 있어서 막번 통치 체제라고 했는데, 메이지 정부는 이러한 지방 세력들을 놔주지 않고 중앙 집권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번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현이란 것을 설치를 하고요. 그 현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을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 없애다, 폐번, 그리고 치 설치하다,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하다, 폐번치현. 그리고 그 현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권력 구조가 바뀌었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동번적 신분제를 폐지를 하고요. 징병제를 시행을 해서 근대적인 군대를 육성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부국 강병이랬죠. 그래서 근대적인 군대를 육성을 하면서 강병을 이뤄냈고요. 중앙정부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토지세를 징수하는 근대적인 납세 제도를 확립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부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메이지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의 기틀을 다지고요. 철도 부설, 은행 설립, 상공업 육성 등의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식산흥업이라고 합니다. 식산흥업. 이 산업을 살리고 부흥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메이지 정부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실시한 결과로 19세기 말에 일본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진입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조선이나 청은 아직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단 말이야. 막 청나라는 양무개혁 이런 거 하고, 조선도 동도서기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물은 받아들이겠는데 쟤네의 개혁 정책, 쟤네의 정치 형태나 뭐 사상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메이지 정부는 정치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다 본받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개혁을 실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 형태인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입헌제 국가를 어떻게 수립시켰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 근대적 제도들을 시행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서양식 입헌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뭐 캉유에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똑같이 서양식 입헌제도를 도입하자, 이 권력이 백성들한테 있는, 이 시민들한테 있는 입헌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런 운동을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민권운동.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정부가 자유민권운동을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일본 제국 헌법의 내용을 보자면, 근데 좀 이상해. 이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일본은 만세 일개에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에게 다 권력이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다. 뭐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자유민권 운동 당시에 제안했던 거는, 뭐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없다. 뭐 이제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함부로 대할 때 국민은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처음에 자유민권 운동 당시에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서양의 계몽사상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5조, 제72조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서양의 뭐 기본권, 자유권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황에게 권력을 독점시키는 형태로
입헌제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해서 입헌제의 기반을 뒀는데요. 지금의 영국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입헌제는 천황에게 정치적 대권 그리고 군통수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설치해서 입헌제의 기반을 뒀다곤 하나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대권 그리고 군사를 통솔하는 권한,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권력은 천황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제정했던 일본 제국 헌법이 갖는 한계로는요, 제정 과정에서 민의를 배제했다. 이 민의를 배제했다는 건 민심을 배제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의 원하는 바를, 국민들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배제를 했고요. 국가 권력의 강화라는 정부의 의도에 충실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이런 입헌제 국가를 수립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국가의 형태와는 좀 달랐다. 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이 메이지 정부는 더욱더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띠게 돼요. 이렇게 헌법도 발표를 하고 그런 개혁들을 실시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종교적으로도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활용을 합니다. 이 신도라고 하는 종교는 이제 일본의 토착 종교예요. 토착 종교. 그래서 이 신도를 사실상 국교로 삼아서 천황에 대한 충성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런 종교적으로 이 국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근대화 정책이 낳은 모순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서 해외 시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본이 맨 처음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예요? 맨 처음 쳐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야. 그래서 이 1870년대에 이미 대륙 진출을 위해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주장, 정한론이 제기가 된 적이 있대. 얘네는 맨날 만만하게 조선인가 봐, 그죠? 조선 후기 때도 얘네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내부의 사정이 혼란해지니까 그 힘을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메이지 정부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배타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고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 자, 청일전쟁은 근대 자료 3번, 176쪽에 자료 3번 볼게요. 청일전쟁은 근대 일본이 처음 경험한 대규모 침략 전쟁으로 일본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봉사를 요구를 했어요. 너네는 일본 국민의, 일본 천황의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충성을 다할 의무가 있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로 뭉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뭉쳤냐? 이 대규모 침략 전쟁으로 나라를 하나로 뭉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침략적 민족주의. 그러한 침략적 민족주의 형태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고 이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우월하다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청일 전쟁을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로 보기도 하고요. 중국인들을 그리고 조선인을 멸시하는 풍조가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들을 이기면서 점차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침략을 했느냐?
자, 일본은 운요 사건을 통해서 조선과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타이완, 대만을 침공하고요. ryukyu,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를 합병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었다. 원래 이 ryukyu라는 지역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관리하던, 청나라가 관리하던 지역이었어. 근데 여기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세력을 완전히 확장을 시키게 되고요. 아까도 말했던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으로 랴오뚱반도와 타이완을 활용받고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근데 삼국 간섭과 같은 사건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만주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영일 동맹을 맺어요.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이 간섭하지 못하게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에도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은 근대적인 개혁 정책을 추구를 하고 부국 강병을 이뤄내면서 차례차례 조선, 청,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몰아내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당시에 제국주의화되는 과정 속에서 침략적인 민족주의가 발전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자료 3번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 아래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많이 배웠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부분은 시험 문제로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 센스 있는 사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이 부분은 쌤이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한국사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국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은 결국 뭐냐?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은 자, 일본도 원래는 세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남양이 운동으로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근데 이 메이지 정부는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면서 나라의 힘이 중앙으로 하나로 합쳐지니까 굉장히 큰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침략적인 민족주의를 활용을 해서 제국주의 국가로서 변화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고 청나라와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점차 제국주의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학습지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5분짜리 영상, 이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운동 피면 되겠죠.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운동 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다 폈어요? 자, 일본이 개국을 하게 됐어요. 페리제독의 무력 시위로 미일와친 조약, 미일소통상 조약 등을 맺으면서 이제 개국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개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더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게 되니까 하급무사 중심의 외세배격 운동이 점차 발전을 해서 존왕양이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존왕양이. 빈칸 1번에는 존왕양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존왕양이 운동은 천황을 세우자, 막부를 몰아내고 천황을 세우자라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막부타도 운동이 사스마번, 조슈번이 주도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메이지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에도를 도쿄로 삼고요. 패번치연을 단행하게 됩니다. 빈칸 2번에는 패번치연. 지방에 있던 번들을
다 없애고 현을 설치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폐번치현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데 사회적에서는 이제 본건적인 신분제를 폐지를 하게 되죠. 그냥 신분제 폐지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번에는 신분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뭐 근대적인 교육제도, 서양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3번에는 신분제를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국강봉을 이루게 되었고 서양처럼 우리도 입헌제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자유민권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유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에서도 일본 제국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만들지만 결국에 일본의 입헌제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적인 느낌이 아니라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중앙으로 힘을 하나로 중앙에 힘을 결집시키고 난 후에는 일본이 대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1870년대에 널리 퍼지게 되고요. 빈칸 5번에는 정한론 적으면 되겠죠. 그 이후에 조선을 침략하고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 6번에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땅들을 얻고 배상금을 많이 얻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에는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의 내용으로 한반도와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을 인정을 받고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을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 아래 빈칸 8번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조선이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